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2020년 기출문제 해설 강의 진행하는 시간입니다. 자, 1교시 사회복지 기초에서 1과목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보통 인행사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점수를 많이 맞아야 됩니다. 1교시의 두 번째 과목의 사회복지 조사론 같은 경우는 내용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전공 과목에서도 4학년 때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과목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조사론에서는 굉장히 특히 이번 시험에서 아주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점수를 맞으려면 여기서 높은 점수를 맞아야 과락을 피하고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 과목이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1번 문제 갑니다. 인간의 발달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번데기 문제입니다. 뻔한 문제죠. 이 문제 꼭 나옵니다. 정답 체크하면 1번이네요. 환경적 요인보다 유전적 요인을 중요시한다. 천만의 말씀 만만할 것 가게 환경도 중요하고 유전도 중요하다. 이 포인트 잡으시고요. 여러분들 이제 화면 보시면서 영상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재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수님이 재촬영했구나. 영상 보니까 좀 색다르네. 이렇게 조미료 같이 맛깔스럽게 이렇게 여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번 환경적 요인보다 유전적 요인을 중요한다. 이게 삑살입니다. 환경, 유전 같이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결정적 시기가 있다. 일정한 순서가 있다. 개인차가 있다. 또 이전의 발달당 과업을 성취에 기초한다. 이거 각계전투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랜덤으로 계속 돌아가면 나옵니다. 이 지문 갖고요. 계속 랜덤 돌려요. 일정한 순서와 방향성을 가진다. 개인차가 있다. 중심에서 말초, 상부에서 하보, 전체에서 특수, 미분화운동에서 분화, 미분화에서 분화 뭐 이런 거 다 시험 문제입니다. 인간 발달한 태행적 변화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분화와 통합으로 과정으로 연속적으로 진행된다. 뭐 결정적 시기가 있다. 최적의 시기가 있다. 기존의 기초 위에서 이루어진다. 점성의 원리다. 유전적 요인뿐만 아니라 환경도 중요하다. 발달의 원리는 기초성, 적기성, 누적성, 불가역성이 있다. 이 중에서 폐축여도 한 문제 나옵니다. 한 문제 먹고 들어갔죠. 그렇습니다. 공부 어렵지 않습니다. 포인트만 잡으시면요. 합격은 여러분들 것입니다. 부가적인 내용들은 읽어보시면 잘 이해가 될 겁니다. 중심에서 말초, 상부에서 하부, 머리에서 밑으로, 또 전체 운동에서 특수 운동으로 나가고요. 발달의 원리는 특히 유아 발달에서는 기초 유아 발달이 있다 이거예요. 이 발달은 그 다음 단계에도 도움이 된다. 이게 누적성이죠. 때가 있다. 발달에는 적기성이죠. 불가역성,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덕이가 안 되면 그 다음에 곱셈이 안 되더라. 그래서 불가역성이 있다. 그래서 채워지지가 않는다. 이 어떤 기초의 발달이 안 되면 채워지지 않는다. 이걸 불가역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발달의 원리가 아닌 것은 1번 기초성, 2번 적기성, 3번 누적성, 4번 불가역성, 4번, 5번 떡볶이. 그럼 답이 떡볶이가 되겠죠. 2번 갑니다. 로저스의 이론이 사회복지 실천에 미친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만 보면 되겠죠. 그래서 4번 먼저 주인공을 체크하고요. 로저스는 뭐예요? 칼로저스. 그래서 칼로 찢었어. 냉정한 것을 칼로 찢었으니까 냉정한 거를 냉정한 게 없어졌겠죠. 그래서 따뜻한 이론이다. 그래서 로저스 나오면 따뜻한 이론이다. 일무공, 일치성, 무조건적 수용, 공감적 이해, 비지시적 상담, 인간 중심 상담, 내담자 중심 상담, 인본주의 상담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내담자입니다. 이런 것 클라이언트가 내담자인지 모르는 사람은 큰일 나요. 과거 정신적 외상의 중요성을 과거는 지나갔다. 그래서 과거를 중요시하는 건 누구예요? 과거 중요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 없습니다. 프로이트입니다. 그래서 프로이트도 맞고 프로이드도 맞고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에서 과거를 중요시하다. 과거를 중요시하는 거 로저스가 아니다라고 주인공 해결 끝났죠. 그 다음에
로저스, 비지시적이다, 공감적이다, 비심판적이다, 자기 결정권의 중요성. 그렇죠. 인간은 본인이 중요하다. 자기 결정권, 개인의 주관적 입장을 중요시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가죠. 다음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그런 것은 체크. 오, 다 옳으네요. 그러면 성장은 키가 커지거나 몸무게가 늘어나. 그렇죠. 키가 크고 몸무게가 늘었다. 성장했네. 그렇죠. 성장이죠. 성숙은 유전인자예요. 유전인자에 의한 발달 과정. 유전인자에 의한 발달 과정을 우리가 이제 질적 성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질적 성숙. 그래서 성숙은 유전인자에 의한 발달 과정 나오면 성숙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학습은 직접 간접적 경험과 훈련 과정을 통한 변화를, 그렇죠. 학습은 변화를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변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기억, 니은, 티켓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특히 중요한 건 유전인자 나오면 성숙이다. 요게 가장 포인트입니다. 나머지는 상식이니까요. 4번 문제 가겠습니다. 이런 포인트를 잡는 게 공부입니다. 4번 개방형 가족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개방형 가족체계 개방됐겠죠. 그러니까 에너지, 정보, 자원을 다루는 다른 체계도 교환한다. 당연히죠. 교환하는 거죠. 왜? 개방형 체계니까. 나머지는 볼 거 없습니다. 5번 갑니다. 나머지가 볼 거 없습니다 하고 넘어가면 넘어가세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가 다 부연 설명했지 않습니까? 조연까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조연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넘어가십시오. 5번 문제 갑니다. 다음 학자의 주요 이론과 기법이 연결이 옳은 것은 스키너죠. 그래서 행동주의고요. 강화죠. 그래서 스키너 쥐실험을 쥐가 딱 레버를 딱 눌렀더니 모기가 딱 올라오더라. 그래서 강화 계획이다. 스키너 나오고요. 타임아웃, 여기 프로이드 정신 분석을 말하는 타임아웃은 뭐예요? 행동주의예요. 그래서 타임아웃. 그래서 나쁜 짓 할 때마다 좋은 강화를 안 주는 거. 너 타임아웃이야. 타임아웃. 행동주의죠. 피아제 분석 심리학은 융입니다. 융. 합리정서는 인지정서 행동 합리정서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상한 나라 앨리스에서 앨리스. 자유현상은 프로이드 거죠. 그렇죠. 개인 심리학은 아들러다. 뭐 이렇게 보면 다 외울 건 없습니다. 그냥 요 포인트만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6번 문제 갑니다. 융의 이론, 분석 심리학을 주장한 융의 이론으로 옳은 것은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페르소나. 페르소나를 우리가 사회적 가면이라고 그래요. 사회적 가면. 이 사회적 가면을 우리가 인격이라고 합니다. 인격자. 그래서 가면을 쓰는 거예요. 왜? 사회활동을 하려고. 제가 여러분들 강의하려고 지금 옷을 좀 이쁘게 입고 있지 않습니까? 인격자죠. 인격자. 이렇게. 제가 여러분 저는 사회적 가면을 싫어합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옷을 홀딱 벗고 노출된 상태에서 강의해봐요. 이게 솔직한 마음이에요. 이 또라이예요. 또라이죠. 사회적 가면을 안 썼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적 가면을 우리가 페르소나라고 한다. 인격자라고 한다. 그래서 개인이 외부 세계에 보여주는 이미지. 그렇죠. 개인이 외부 세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이런 이미지. 여러분 제가 메이크업도 하고 옷도 입고 이렇게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까? 이걸 페르소나라고 한다. 사회적 가면, 사회적 요구에 반응한다.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왔습니다. 다양한 컴플렉스. 다양한 컴플렉스. 나는 이게 컴플렉스가 있어.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우리가 얘기하는 일상적인 컴플렉스의 뜻이 아니라 융이 말한 컴플렉스는 무의식 속의 내면 세계, 성격의 내면 세계. 이 내면 세계를 컴플렉스라고 해요. 이 내면 세계. 그래서 보통 이걸 이제 시험에 나올 때 이렇게 무의식의 관념 덩어리, 무의식 속에 자리 잡은 어떤 관념의 덩어리들을 우리가 컴플렉스라고 한다.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무의식 속에 있는 관념 덩어리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라면 답이 컴플렉스예요. 이런 컴플렉스, 다양한 컴플렉스가 기초된다. 이건 뭐예요? 집단 무의식이 아니라 성격의 내면 세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집단 무의식은 집단 속에서 일어나는 무의식입니다. 요즘 코로나가 많이 이게 막 나올 때 보통 집단 면역 이런 거 얘기하십니까? 이런 거하고 이제 똑같진 않지만 맥락을 같이 하는 겁니다. 집단 속에서 형성되는 무의식이라고 보고요. 음영은 딱 봐도 나쁜 거죠. 섀도우, 그림자죠. 그래서 어둡고
사악한 동물적인 측면을 음영이라고 하고요. 또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남성의 여성적인 측면, 남성인데 안녕하세요 이런 거, 또 그런 거 하지 마, 안 된마, 이걸 안 된마 아니마. 그래서 남성이 안녕하세요 하지 마, 안 된마, 아니마, 아니무스가 아니라 안 된마 아니마. 그럼 당연히 뭐예요? 여성 속에 있는 남성적인 건 아니무스죠. 그래서 여자인데 안녕하세요 아니무스. 그래서 얘까지 외우려면 헷갈리니까 그냥 하나만 딱 포인트 잡으세요. 이런 게만 왔다 갔다 하면 헷갈려요. 남자인데 안녕하세요 여자처럼 하는 거 안 된마 아니마 이렇게 보시면 시험 문제 풀 때 헷갈리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시험을 볼 때 잘못 공부하면 아니만가 아니무슨가 막 이런 게 헷갈리거든요. 지금도 헷갈리는 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남자가 안녕하세요 안 된마 아니마 이러면 뭐 평생 안 잊어버릴 겁니다. 7번 문제 갑니다. 메슬로의 옳지 않은 거, 메슬로 안전의 욕구는 소속과 메슬로 이건 서비스 문제죠. 사실 그래서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사회적 욕구, 존경의 욕구 또는 자아 존중의 욕구 뭐 같은 말입니다. 자아 실현 나올 때 그래서 문제 보면 뭐 안전의 욕구는 소속과 사랑의 욕구보다 상위 단계가 아니라 하위 단계죠. 이건 서비스 문제, 뭐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서비스 문제가 25문제 중에서 기본적으로 10문제는 쉬운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깊이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로저스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기억, 디귿, 리을. 니은이 아니네요. 니은 먼저 보면 모든 인간에게는 객관적 현실만이 있는. 로저스는 뭐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 현상학적 입장, here and now, 지금 이 순간에 현실적인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최고다, 내 문제예요. 그래서 주관적 입장, 개인의 주관적 입장이 중요하다. 개인의 객관적 입장은 필요 없어. 내가 중요해. 그래서 개인의 주관적 입장을 강조하였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객관적 현실만을 존재한다. 웃기지 마라. 개인의 주관적 현실을 강조했다. 그래서 땡이죠. 나머지는 서비스죠. 인간의 한목적이고 건설적인 존재다. 그렇구나.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은 자신의 경험에 대해 개방적이다. 그렇구나. 무정보적인 긍정적 관심이 건강한 그렇구나. 다 좋은 말이죠. 좋은 말이 답이다. 로저스는 좋은 말이 답입니다. 9번 문제 가보시죠. 에릭슨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체크하고 사회적 관심. 사회적 관심이란 말, 사회적 관심 나오면 무조건 아들러입니다. 그래서 아들러의 개인주의. 개인주의는 뭐냐? 개인의 전생애 중이에요. 전생애. 그래서 아들러의 개인주의 전생애의 주요 과제는 3가지입니다. 일, 사회, 성. 그래서 리비도, 본능을 갖고 일하면서 사회 속에 살아라. 사회적 관심을 중요시했다. 사회적 관심 나오면 아들러라라고 강조. 물론 뭐 창조적자, 가족혁명도 아들러가 다 중요시한 겁니다. 답 나왔죠? 그 다음에는 청소년기의 자아 정체감 발달을 강조하였다. 아하, 그렇구나. 자아 정체감을 강조했죠. 성격 발달에서 환경과 상호작용. 그렇구나. 각 단계의 발달은 이전 단계의 심리학적 해결 동안 그렇구나. 발달은 점성의 원리에 기초한다. 그래서 점성은 뭐 하늘 보고 뭐 하늘에 보고 뭐 천체를 보는 게 아니라 발달 단계예요. 1단계에서 해결되면 그 다음에 1단계가 누적돼서 또 2단계로 올라가고 2단계가 되면 누적돼서 3단계로 이런 어떤 점을 이어주는 연결 단계처럼 올라간다 해서 점성의 원리다. 에릭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번 문제로 넘어가시죠. 아들러의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기억 디귿이네. 니은이 아니네요. 인간의 성격 발달 단계를 제시하였다. 아들러는 일사회성이에요. 그래서 전생애 중이기 때문에 발달 단계를 제시하지 않았다. 발달 단계를 제시한 사람 누구예요? 프로이트, 에릭슨, 레빈슨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아들러는 발달 단계를 제시하지 않았다. 답이 기억되시고 인간을 사회적 존재, 그렇죠. 사회에 나오면 아들러다. 출생순위, 그렇죠. 출생순위에 대한 생활양식, 지기도사다. 그래서 출생순위에서 지배형, 보통 장남들은 지배형이고 둘째는 기생형이고 셋째는 도피형이고 가장 좋은 건 사회형이다. 이런 식으로 생활양식을 나눴다. 그래서 지기도상, 기생형, 획득형, 도피형, 회피형 같은 말입니다.
1번으로 넘어가 보시죠. 만드라의 사회학습 이론, 만드라의 사회학습. 사회학습은 뭐요? 행동주의의 기반으로 나와서 행동 잘해야 사회학습 잘하더라. 별것도 아니에요. 이론 복잡한데요. 알고 보면 간단해요. 사회학습, 행동 잘해야 사회학습 잘하더라. 어떻게 행동을 잘해야 돼? 자기 효능감이 있어야 된다. 자기 효능감은 뭐요? 자기 자신을 믿는 마음. 그래서 믿음이다. 믿음 천국 불신족. 믿음이 있는 사람이 사회학습을 잘하더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단 자기 자신부터 못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믿어라.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 빤더라. 자기 자신을 못 믿는 사람 관더라. 뭐 이렇게 되겠죠. 옳지 않은 건 전체 체크하면요. 관찰학습은 뭐예요? 행동주의죠. 그래서 사회학습, 관찰학습, 행동주의 다 같은 맥락입니다. 관찰학습의 마지막 단계라고 하는데 보통 운동, 주파 운동이다. 그래서 관찰학습은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주파 운동이다. 주파 운동. 그래서 주의 집중. 관찰학. 제가 배드민턴을 치거든요. 배드민턴 요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못 칩니다. 배드민턴을 치는데 이 선수들이 치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너무 부러워요. 잘 치니까. 그럼 걔를 잘 관찰해야 돼요. 따라하려고. 그게 관찰학습이에요. 그래서 주의 집중을 해야죠. 잘 관찰하고. 그 다음에 파지. 파지는 기억이에요. 아, 어떻게 하는지 기억하는 거죠. 아, 백을 할 때는 팔을 이렇게 구부리면 안 되겠구나. 아, 펴서 올리겠구나. 이렇게 해서 파지 기억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따라서 운동을 재생하고. 하니까 잘 되네? 동기유발. 아, 더 잘해야지. 이런 동기유발. 그래서 주파 운동이다. 그래서 주의 집중, 파지는 기억 단계입니다. 운동 재생, 동기 유발이다. 동기 유발이 마지막 발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번 갑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자신의 욕망이나 충동을 타인에게 돌리는 방어기 이제 이건 남탓입니다. 남탓은 투사입니다. 그래서 가장 더러운 병이 투사예요. 특히 알코올 중독자들. 너 때문에 술 먹는 거야. 남탓. 주식 중독. 너 때문에 주식하는 거야. 주식 중독. 이런 중독자들의 특징 남탓, 투사다라고 하고요. 전치는 치환이다라고. 치환 이건 뭐냐면요. 화풀이에요. 화풀이. 동대문에서 빰 맞고 뭐 서대문에서 화풀이한다. 화풀이. 억압. 무의식 속으로 불안을, 갈등을 집어넣는 거. 합리화. 그럴듯한 구실을 붙여서 합리화시키는 거, 정당화시키는 거, 여우와 심포도 이론, 반동 형성, 반대로 행동하는 거, 미운 떡 하나 더 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번 갑니다. 피아제의 인지 이론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인지 능력의 발달은 아동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 그렇죠. 항상 상호작용이에요. 단계적으로, 그렇죠. 피아제는 단계가 있죠. 성취되며 발달 단계의 순서는 변하지 않는다. 그렇죠. 발달 단계 순서가 일정하죠. 그래서 단계가 있다. 발달 단계가 변하면 뒤죽박죽이에요. 그래서 정답이고요. 추상적인 사고, 추상적 나오면 뭐예요? 구체적 조작이 아니라 형식적 조작이다. 인간의 무의식에 초점을 두었다. 무의식 초점을 둔 건 프로이트다라고 하고요. 도덕 발달 단계를 1단계에서 6단계로 제시하였다. 이건 뭐예요? 콜버그죠. 보존 개념. 뭐가 이제 질량 보존의 법칙. 질량은 똑같다. 이런 건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과학 시간에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 조작기 학교 다닐 때 전제적기 아니라 구체적 조작기 7세, 12세 아동기에 해당되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번 갑니다. 행동주의 주요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 옳으네요. 인간의 행동은 환경적 자극에 의해서 동기화된다. 그렇죠. 항상 행동, 환경, 변별 자극은 어떤 반응이 보상될 것이라고 단서로 신호로 작용하는 것. 그렇죠. 변별. 보상이 될 것이라고 알아야 뭘 구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강화에는 즐거운 결과를 의미하는 정적 강화와 혐오적 결과를 제거하는 부적 강화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부적 강화는 혐오적인 거, 뭐 청소 면해줄 테니까 공부 열심히 해. 이런 거, 청소를 왜 해줘? 열심히 하는 거죠. 부적 강화. 사탕 줄 테니까 공부 열심히 해. 사탕 줘? 이건 정적 강화. 그래서 더해주는 건 정적. 빼주는 건 부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5번 갑니다. 사회체계의 개념 중 체계입니다. 체계에서 의미하는
상호작용이죠. 상호작용을 뭐라고 그래요? 이건 인문학적 문제입니다. 상호작용을 우리가 시너지 효과라고 하죠. 그래서 시너지. 시험에 요새 잘 나옵니다. 시너지다. 라고 보고요. 엔트로피는 폐쇄 체계예요. 폐쇄. 폐쇄 체계다. 그래서 갇힌 거예요. 에너지가 갇혀갖고 에너지를 뭐 소멸되는 거. 반대는 뭐예요? 네겐트로피다. 그래서 네겐트로피는 에너지가 상승하는 겁니다. 상승 발전하는 거. 항상성은 그대로 항상 뭐 유지하는 거. 홀로는 뭐 중간 지역의 공유 지역. 그래서 공유 영역. 그래서 보통 뭐 상위 체계도 됐다가 하위 체계 됐다 뭐 이런 건데 홀로 그냥 홀로는 그냥 중간 영역이구나. 공유 영역이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폐쇄 체계 엔트로피 또 개방 체계 네겐트로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6번 생태학적 이론. 생태. 그래서 명태, 동태, 생태가 아니라 생태는 뭐예요? 인간과 자연과의 상호작용. 이걸 생태학적이다. 역동적이죠. 살아있다. 오, 살아있네. 이게 생태학적 이론이에요. 그래서 생태학적 이론 나오면 복잡하다 이게 아니라 아우 살아있네. 뭐가 인간과 자연이 자연하니까 갑자기 나는 자연이다 생각이 나네요. 나는 자연이다. 산삼 캐고 또 맛있는 거 먹고 살아있지 않습니까? 옳지 않은 것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인간을 수동적. 산삼도 캐려면 내가 직접 캐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동적인 존재다. 웃기지 마라. 능동적인 존재다. 그래서 살아있네. 능동적 존재다라고 하고요. 옳은 거니까 심심할 때 읽어보세요. 개인을 환경과 상황 속에서 이해한다. 뭐 어쩌고저쩌고 별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17번 갑니다. 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집단. 3번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조집단. 자조집단 시험에 잘 나와요. 자조집단은 뭐냐면요. 가장 대표적인 게 AA 모임이에요. AA,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회복 모임.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알코올 중독자들이 병원 치료 없이 우리 술을 끊어보자. 그래서 뭐 천안에 있는 뭐 K씨, 또 부산에 있는 L씨, 뭐 대구에 있는 E씨, 여기는 다 이렇게 익명이니까요. 모여갖고 저는 이렇게 해서 뭐 술을 끊게 됐습니다. 저는 참 이래서 행복합니다. 마음이 가볍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우리가 으쌰으쌰해서 우리 술을 끊어보자. 이런 걸 자조 집단이라고 합니다. 자조 집단은 유사한 어려움, 관심사를 가진 유사한 어려움.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술을 끊자. 구성원들이 경험을 나누고 우리 변화를 하자. 잘 살아보자. 술 끊고 인간답게 살아보자. 이게 알코올 AA, 알코올 치료 집단 모임 자조 집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차 집단은 뭐냐면요. 1차는 혈연이나 지원 이게 1차죠. 또 인위적인 목적 이건 2차 집단이다. 또 일정한 목적 이거는 2차 집단이기도 하고 또 목적이니까 과업 집단이다. 개방 집단은 말 그대로 개방되고 나니까 입회가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이런 건 시험에 절대로 안 나옵니다. 그냥 내용이고 나오면 포인트 1차는 혈연과 지연, 2차는 인위적인 목적을 갖고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메인이죠. 자조 집단하면 AA 알코올 중독자들의 치료 모임이다. 대표적인 게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사람끼리 서로 모여서 치료하자라고 하는 거죠. 18번 갑니다. 태내기의 발달. 태내기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태내기. 터너 증후군, 터너 증후군 나오는데요. 여기서 보면 보통 남아가 클라인펠터 증후군인데 우리가 객관식 시험입니다. 펠터, 클라인 이거 다 외울 거 없습니다. 그냥 클라네, 클라인. 그래서 남자인데 남아가 성영역체를 가져와서 외모는 남성이지만 여성적 성질이 난다. 남자인데 여성적 성징이 나요. 큰일 났네? 그래서 클라인펠터 증후이다. 그래서 남마가 여성 성징이 나오는 건 클라인펠터. 큰일 났네? 라고 보십니다. 반대는 뭐예요? 여자애가 남성적 성징이 나오는 것은 터너 증후이다.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포인트 잡으시고요. 하나만 여러분 우리가 안 된 마 아니마 이것처럼 얘도 큰일 났네? 클라인펠터. 그래서 남자가 여성 성징이 나온다? 큰일 났네? 클라인펠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들은
쭉 보면요, 보고요. 요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육모막 검사는 정확도가 함수 쭉 나와갖고 뭐 나와서 이렇게 유산의 위험성 또 기형의 위험성이 있을 때가 태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3쌍의 염색 중 21번 염색 하나가 더 있다. 이건 나온 증후이다라고 또 시험에 나온 때가 있었습니다. 시끄멍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너무 깊이 뭐 염색체가 하나 더 있다. 나온 증후군. 큰일 났네. 남자가 여성 성증이 나오는 거. 뭐 이렇게 포인트만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유산과 기형의 위험이 있다. 태넥이 뭐 이렇게 포인트만 탁탁 치고 들어가면 아주 공부가 재밌습니다. 영화계 사실은 공부를 많이 하더라도요. 내 것이 안 되는 게 중요해요. 내 것이 안 되면 하나 많아요. 맨날 도서관에서 1년 12달 공부하세요. 그 말이 그 말 갖고 그 말이 그 말 갖고 터너 나오면 봤는데 클라인펠트 나오면 봤는데 아니무스 봤는데 아니마 봤는데 이게 맨날 뒤죽박죽이면 하나 많아요. 그러니까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영화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생존 반사는 생존은 생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 본능이에요. 이건 이제 삶과 죽음이에요. 그래서 삼키지 못하면 죽죠. 빨지 못하면 죽죠. 이런 걸 생존 반사라고 하고요. 바빈스키 모로 반사 이거는 이제 비생존 반사라고 그래요. 비생존 반사 또는 뭐 원시 반사, 뭐 중추신경에 의한 자극에 의한 본능적 반사. 그래서 본능적 반사 이런 거. 그래서 바빈스키 발가락을 딱 간지럽히면 발바닥 간지럽히면 딱 옥물이죠. 애기들이 이 바빈스키. 그래서 바빈스키 바발. 그래서 바빈스키는 발을 간지럽히는 거다. 모로 반사. 신생아들 손뼉처럼 놀래거나 이렇게 소리나 나오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지 뭐 잡는 것처럼 이게 모로 반사. 3개월 지나면 소멸되고 없어지거든요. 뭐 이런 거. 이런 건 소멸되지 않죠. 못 반다. 못 삼긴다. 죽겠죠. 그래서 이런 걸 생존 반사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1성장기 급등기라고 한다. 영화계를 급등기라고 하는구나. 프로이드의 구강기, 피아제의 감각운동기. 감각운동기가 처음이고 구강기가 처음이니까 여기에 해당되는구나. 또 대상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대상 영속성이 있다. 이 영화기에 해당되는구나. 또 확장하면 대상 영속성은 구강기, 피아제의 감각운동기에 해당되는구나. 뭐 이렇게 확장할 수도 있겠죠. 양육자와의 애착관계 형성은 사회적 정서 발달에 매우 중요해서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 갖고 출제위원들이 응용 문제를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번 갑니다. 유아기의 발달, 유아기 3세, 6세입니다. 설명으로 옳은 것은 프로이드의 오이디 컴플렉스와 엘렉트라 컴플렉스. 오이디 컴플렉스 뭐예요? 오이디. 남자애가 엄마를 너무 사랑해. 그래서 아빠의 사랑에 질투를 느껴요. 그래서 아빠를 적으로 본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일렉트라 컴플렉스는 반대겠죠. 프로이드 이거는 학문기에 나옵니다. 학문기에 남자애가 남자애가 엄마를 너무 사랑해서 아빠를 적으로 본다. 그래서 아빠가 적으로 보기 때문에 내 꼬추를 자를 것이다. 막 이런 또 공포를 느끼고 또 죄의식을 느끼고 그래서 도덕적 불안이 생긴다. 그래서 도덕적 불안. 그래서 초자가 발달되는 시기, 도덕적 불안, 초자가 발달되는 시기가 어디야? 학문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홀버그의 3세 유아니까 후인습이 아니라 전인습이죠. 피아제의 3세 유아가 자율적이 아니라 타율적이죠. 심리사회적 유해가 일어나는 건 청소년기죠. 보존기술, 질량 보존의 법칙, 이건 구체적 조작기죠. 그래서 이거는 구체적 조작이 뭐예요? 아동기죠. 아동기 7세, 12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1번 갑니다. 아동기의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옳은 거 디귿이네요. 그래서 단체 논리를 통해서 개인의 목표가 단체 목표에 속함을 인식하고 보통 아동기는 학교 가지 학교 가서 뭐예요? 체육 시간에 운동하죠. 그럴 때 축구하면 각자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할 분담의 개념이다. 그래서 아동기, 단체놀이, 역할. 아동기 딱 나오면 7세, 12세. 그래서 구체적 아동기, 구체적 조작기 7세, 12세 학교에 들어간 시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7세, 12세. 에릭슨의 발달 단계에서 7세, 12세 되면 학교 가니까 숙제를 잘한다. 근면성. 숙제를 못한다. 뭐 근면성인데 뭐 열등감. 이게 되겠죠. 또 가역성, 보상성, 동일성 뭐 어떤 것들이 뭐 질량 보존이 된다. 서로 요 모양이나 양은 같다. 이런 가역성, 보상성 이거는 조합 기준이 아니라 보존 개념이죠. 보존 개념이라고요. 미래의 사건을 예측할 수 있는 가설적 연역적 사고가 발달된다. 이건 아동기가 아니죠. 이거는 청소년기죠. 그래서 청소년기 뭐 추상적적 연역 형식적 조작기죠.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2번 맞죠. 청소년기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상상적 청중. 그래서 사람들이 나만 바라봐. 그래서 막 만약에 거울을 봤는데 옆에 막 여드름이 하나 있다. 이것 때문에 학교 안 가야지. 사람들이 나만 바라봐. 상상적 청중. 개인적으로 나는 다 할 수 있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영웅심리. 청소년기 이건 타인을 배려하는 게 아니야. 이건 자뻑이에요. 자뻑. 지가 지못에 자뻑. 청소년 단계는 자뻑 단계다. 맨날 거울 보고 막 화장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상적 청조, 개인적으로는 자뻑. 그래서 자기 자신한테 미친 거죠. 그래서 심하게 표현하면요. 그래서 이거는 자뻑이다. 옳은 것은 신체적 성장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제2의 성장 급등이다. 그렇죠. 그래서 어린이도 어른도 아닌 주변인이라고 한다. 피해자의 인지 발달 중 형식적 조작기에 해당한다라고 하는데 청소년기에서 맞죠? 그렇죠. 정서적 변화가 급격히 연대면서 질풍노도의 시기다. 질풍노도의 시기 형식적 조작기 주변인 제2의 성장급동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3번 갑니다. 중년기 40에서 64에 옳지 않은 것은 아들러의 외부에 쏟았던 에너지를 자기 내부, 에너지 또 자기 내부, 자아 이런 걸 강조한 사람은 자기 내부의 에너지 이건 융입니다. 융. 아들러가 아니라 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뭐 중년기는 생산성 대 침체. 그래서 중년기 일 잘하면 생산성, 일 못하면 침체성. 뭐 결정성 지능은요 환경 위에서 뇌가 진화되는 거예요. 또 유동성 지능은 유전에 의해서 지능이 이루어져. 나이가 먹을수록 여러분들 공부할수록 머리가 계속 좋아지지 않나요? 이걸 결정성 지능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4번 가죠. 노년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키블러러스 인간의 죽음에 대한 5단계 중 마지막 단계 타협 단계다고 하는데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키블러러스 뭐 이거 안 이해도 됩니다. 그냥 죽음 나오면 그냥 키블러러스예요. 그래서 부분 타우수. 그래서 부분 타우수. 이건 외우세요. 부분 타우수다. 그래서 일단 죽음에 직면한 사실을 부정하고 그다음에 왜 내가 죽어야 돼? 분노하고 그러다가 협상, 타협을 한 다음에 타협을 하니까 받아들인 거죠. 우울하죠. 우울하고 그다음에 협상은 뭐 여기서는 뭐냐? 뭐 이제 협상 뭐 노력하는 단계죠. 그래서 첫째 죽음에 대해서 부정하고 분노하고 타협, 협상한 다음에 우울하고 수용한다. 부분 타우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단계는요. 우수니까 수용 단계, 타협 단계가 아니라 수용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릭슨은 자아 통합을 이루지 못하면 절망감, 그렇죠. 절망감 물어본다. 그래서 이르면 뭐 통합감이죠. 통합이니까. 그래서 절망감 나오면 노년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25번 문제입니다. 마샤의 정체감 유형 이것도 시험에 엄청납니다. 마샤라고도 하고 마르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요걸 정체감을 구분할 때는 보통 위기 경험을 어떻게 했냐? 청소년기에 위기 경험을 어떻게 했냐? 또 타인의 관여 또는 환경에 대한 관여 참여 정도가 어떠냐? 이렇게 위기 경험이냐 관여 참여에 따라서 결정한다. 그래서 여기서 자아 정체감 유형에 속하지 않는 거 정체감 수행은 없다.
정체감 혼란, 정체감 혼미해요. 그래서 위기 경험도 없고 관여 참여도 별로 안 했다. 아무 생각 없다. 정체감 혼란. 정체감 성취, 위기 경험이나 관여 참여를 능동적으로 잘 이겨냈다. 정체감 유예, 관여 참여는 모르고 위기 경험이 있어 좀 인생에서 역동적, 충동, 갈등하는 시기다. 정체감 유실, 아무 생각은 없지만 그냥 부모 말 잘 들은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부모가 너 의대 가라. 알았습니다. 의대 갔다. 부모가 너 의대가 알았어요. 의대 갈게요. 정체감 유실. 너 대학 어떻게 할래? 아무 생각 없어요. 정체감 혼란, 혼미. 내가 알아서 할게요. 정체감 성취. 뭘 하긴 해야 되는데 뭘 할지 모르고 갈등 상태예요. 정체감 유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정리하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 공부하기 좀 수월하도록 주변 설명까지 자세히 해드렸습니다. 자, 1과목 마치고 2과목 사회복지조사론 아주 가장 어렵게 나온 이번 시험이 어렵게 나온 시험. 가뜩이나 사회복지조사론이 어려운데 이번 시험은 특히 어려웠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본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26번 까보시죠. 조사 설계에 반드시 포함될 내용이 아닌 겁니다. 조사 설계, 이 조사 설계의 포인트를 잡으면요. 보통 조사 연구에 큰 틀에 3단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뭐예요? 연구 문제를 선정하는 겁니다. 뽑는 거죠. 이 뽑고 난 뒤에 이제 조사를 설계해야겠죠. 그래서 조사 설계는 보통 본론 단계죠. 얘는 서론 단계고요. 그 다음에 잘 조사 설계해서 맨 마지막에 이제 보고서 작성이다. 그래서 이런 큰 틀의 3단계를 이어집니다. 이 본론 단계예요. 이 본론 단계를 다 외우려면 미쳐버려요. 그래서 특히 우리 사회복지조사론에서는 포인트를 잡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포인트. 잘못 포인트를 잡으면 미쳐버리는 과목이에요. 보통 심도 있게 공부하면 석박사 과정에 석박사 논문 과정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 미치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석박사 논문을 하려면 이거 1년 이상 해도 미쳐버려요. 이렇게 에너지 쏟을 필요가 없습니다. 차라리 에너지를 쏟으려면 1과목 인행사에서 조금만 노력하면 인행사에서 25문제에서 20개는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또 그러면 이제 여유가 있겠죠. 많이 맞아놨으니까 여기서 최대한도를 많이 맞아놨으니까 이 조사론이 어렵다 그러면 반띵만 하세요. 25개에서 뭐 12개, 13개만 맞히자. 뭐 이래도 합격인데 뭘 다 맞으려고 그래요. 그냥 반띵만 맞히자. 이런 마음으로 가면 좀 가볍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용어도 어렵죠. 외울 거 맞죠. 잘못 공부하면 미쳐버려요. 이 에너지를 인행사에다 쏟아서 점수를 최대한으로 많이 맞자. 조사로는 반띵만 하자. 이런 마음으로 전략을 세우는 게 아주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 아셨죠? 그러니까 조사 설계가 어떤 내용이고 연구 문제가 어떤 가설을 설정하고 이거 다 외우려면 이거 한 10시간짜리예요. 이거 공부 하나 알면 알수록 더 바이러스예요. 탑 체크하면 이제 연구 문제의 조사, 연구 문제 나왔죠. 아, 연구 문제에 해당하는 건 이건 서론에 해당하는 건 서론. 즉 연구 문제의 선정에 해당되는 거지 조사 설계 내용은 아니구나. 나머지가 다 조사 설계겠죠. 그러면 구체적인 자료 수집을 하고 모집단 배집 방법하고 이거 다 외울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 문제의 의의와 조사의 과정은 조사 설계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포인트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뭐 큰 틀의 연구 문제를 선정하고 가설을 설정해서 조사를 설계하고 자료를 분석해서 이거 다 외울 거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인트만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영가설 벌써 또 미쳐버려요. 영가설 뭐 기무가설이라고 하죠. 기무가설. 그래서 귀무 무자가 들어가죠. 영 빵이래 빵. 그래서 관련성이 없다가 아니라 관련성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보통 영가설의 반대는 연구가설이에요. 연구가설은 가설을 설정해 놓고 이 가설의 방법에 따라서 데이터 값을 정해서 이렇게 연구하는 것을 연구가설인데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연구가설 검증하기 영가설.
이런 것들은 관계가 없을 것이다 라고 나눈 겁니다. 그래서 정답 체크하면 변수간의 우연임을 말하는 거죠. 우연히 생기는 거다. 관계가 없다. 우연히 생기는 것을 영가설이라 한다. 귀무가설이라 한다. 뭐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심학습하면요. 변수간의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 변수 관계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변수간의 관계없음이 검증된 가설이다. 검증된 것이 아니라 그럴 것이다. 조사자가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이다.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이 우연히 생긴 가설이다. 연가설에 대한 반증 가설이 연구 가설이다. 아니다. 연구 가설에 대한 반증이 연가설이다. 이런 말장난이죠. 이런 말장난 너무 알면 헷갈립니다. 연구 가설에 대한 반증 가설이 연구 가설이다. 이건 좀 헷갈리는데 헷갈리면 넘어가세요. 그냥 이렇게 나오면 얘가 포인트입니다. 연가설, 기무가설 우연임을 말하는 것이다. 검증된 건 아니다. 그래서 관계가 없다가 아니라 관계가 없을 것이다.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 수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내용 분석, 내용을 분석하는 겁니다. 내용 분석은 신문, 책, 일기 이런 뭐 내용들을 책에 내용 나오지 않습니까? 신문 내용도 있고 이런 것들은 직접 내가 이렇게 분석한 게 아니죠. 자료를 보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용 분석법 또는 자료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직접 자료가 아니라 간접 자료다. 말 그대로 이건 국어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아주 쉽습니다. 직접 자료가 아니라 간접 자료다라고 하고요. 이제 보충 설명하면 질문지법은 문서하다 그렇다. 면접법은 뭐 구두로 전달하다. 면접은 말로 하는 거니까요. 뭐 쭉 하고 기존의 인물 뭐 기록 보면 역사 자료는 피관여 주소다. 그렇죠. 뭐 관여를 안 한 거니까 책에 나온 거니까요. 뭐 요거 직접 자료가 아니라 간접 자료다. 포인트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외로 25문제가 다 어렵지 않아요. 즉 12문제, 13문제 맞추라는 건 이거는 쉬운 문제도 기본적으로 12문제, 13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쉬운 문제 맞고 나머지는 찍고 찍어도 한두 개는 맞겠죠. 그러면 25개에서 15개만 와도 합격인데요. 뭐 그래서 이렇게 너무 어렵게 공부하지 말라 이겁니다. 후기 실증주의 과학철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후기 실증주의다. 그래서 지식의 본질은 잠정적 지식은 이렇게 뭐 보통 보편적인 법칙을 먼저 구성하고 뭐 쭉 나오는데 과학은 지식은 확실한 것이 아니고 잠정적 확률적인 관점에서 바라고 사회적 현상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즉 A는 B다 이런 게 아니라 A는 B일 확률도 높고 C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지금 유연적인 사고 이렇게 해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탐구한 것을 우리가 후기 실증주의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이 편할 겁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후기 실증주의는 지식의 본질은 잠정적 확률적으로 본다. 그래서 딱 결정된 게 아니다. 그래서 포인트만 잡고 한 줄만 외우시면 됩니다. 나머지 버리시고요. 버려야 자유가 찾아옵니다. 이런 것들은 버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30번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버리면 안 돼요. 이건 상식이죠. 그래서 후기 실증주의는 지식의 본질을 잠정적 확률적으로 본다. 만약에 이 문제가 나오면 얘만 나올 겁니다. 가정폭력의 피해가 여성의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아주 또 어렵게 생각하는데 지금 간단하게 이론을 정리할게요. 원인이 되는 건 독립변수예요. 원인이 되는 독립변수. 결과가 되는 거는 종속변수예요. 그래서 원인은 밖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외생변수라고도 합니다. 외생변수. 이 외생변수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죠. 이걸 내생변수라고 합니다. 종류변 내생변수다. 그리고 뭐뭐 때문에 얘가 뭐뭐 때문에 중간에 뭐뭐 때문에 조절이 됐어요. 얘하고 이렇게 조절. 이걸 조절 변수 또는 조절 변이라고 한다. 조절 변수. 근데 직접적인 원인도 아니면서 간접적으로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이거를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매개 변인 매개 변수. 이게 큰 틀입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옛날 CF예요. 옛날 CF에 원빈하고 신민아가 있었습니다. 둘이 나와서 커피를 신민아가 참 먹는데 카푸치노 거품이 딱 묻었습니다.
그래서 원빈이 닦아주는 척하면서 탁 가서 키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품을 닦아주고 그래서 거품 키스 한참 유행했습니다. 이거를 본 분들은 이해가 빠를 겁니다. 안 본 분들은 그런 것이 있었나 보다. 이럴 때 원빈하고 신빈아가 거품 뽀뽀를 했다. 이건 뭐예요? 결과죠, 결과. 그래서 종속변이에요. 종속변이에요. 근데 뭐 때문에 뽀뽀했어요? 커피의 거품이죠. 커피의 거품은 독립변수죠. 근데 신민아가 이쁘잖아요. 근데 이쁘기 때문에 뽀뽀를 하게 됐죠. 만약에 안 이쁘면 뽀뽀를 안 할 수도 있죠. 이건 뭐예요? 매개변이죠. 신민아의 미모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줬으니까. 근데 여기서 만약에 신민아한테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달려서 이거는 조절변수죠. 이런 큰 뜻을 갖고 여러분들이 움직이면 됩니다. 가정폭력이 피해 여성의 우울증에 미치는 가정폭력이 뭐예요? 원인이니까 독립변수죠. 사회적 네트워크 수준에 따라 뭐뭐에 따라 조절됐죠. 조절변수죠.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종속변수죠. 그래서 가정폭력이 피해 여성의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은 여성이 맺고 있는 사회적 네트워크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는 그래서 가정폭력이 원인, 우울증이 종속, 네트워크 수준에 따라 조절변수가 나왔다. 그래서 아닌 것은 뭐예요? 매개변수는 안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접적인 영향은 없다라고 보고 보면 되겠습니다. 31번 갑니다. 연구 윤리에 부합하는 사회복지조사에 옳은 부합하는 건 합당한 겁니다. 또 이런 거 몰라서 이해가 일단 문제가 이해가 돼야 돼요. 연구 사회조사 옳은 것은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통을 미리 알리고 사전 동의를 구하는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건 상식 문제죠.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32번 갑니다. 다음 현상 연구 상황에 유용한 조사 내용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유출이 지역 주민들의 삶에 초래한 변화를 연구자가 하였으나 관련 연구나 선행 자료가 상당히 부족했어요. 그럼 뭐예요? 연구나 선행 자료가 부족하면 자료를 찾아봐야겠죠. 또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 전문가나 또 관련된 사람들을 알아봐야겠죠. 이런 자료나 관계 있는 사람들을 탐색해야겠죠. 알아보는 걸 뭐라고 해요? 탐색한다. 그래서 탐색적 연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탐색적 연구를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예비조사라고 해요. 이것저것 다 알아본다. 그래서 예비조사 이것도 알아보고 저것도 알아보고 자료도 수집하고 사람도 알아보고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거. 그래서 다른 말로 경험자 조사 경험자를 알아보고 문헌조사 문헌도 찾아보고 특례조사 특례가 나온 것도 찾아보고 이런 것들을 탐색적 조사 또는 예비 조사라고 한다라고 보고요. 가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기역 니은이네요. 그래서 기역 니은 옳고 디귿 이론적 배경을 가져야 한다. 가설이니까 변수 간의 관계를 가정한 문장이다. 가설이니까 또 디귿 니을이 아니죠. 그래서 가설 구성을 통한 연구 문제를 먼저 우리 25번 문제 풀 때 26번 문제 나오죠. 연구 문제를 먼저 뽑고 그 다음에 가설을 구성해야겠죠. 그래서 연구 문제가 먼저 뽑고 그 다음에 가설 구성을 한다. 이렇게 순서가 뒤바뀌었죠. 창의적 해석, 가설에서는 창의적 해석을 하면 안 된다. 구체적은 논리적 해석이 필요하다라고 보시고 창의적 해석이 아니라 논리적 해설. 연구 문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가설 구성을 해야 된다. 가설 구성을 통해서 연구 문제가 나오는. 일단 문제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문제가 나온 다음에 가설을 구성하죠. 그래서 이 순서를 뒤바뀌었다. 말장난이에요. 왠지 보면 그럴듯해요. 가설 구성을 통해 연구 문제가 도대체 그렇지. 미쳐버린 얘기가 한번 꼬이면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을 여러분 잘 잡아야 돼요. 잘못 공부하면 하나마나 공부가 됩니다. 조사로는 잘못 공부하면 1년을 공부해도 그 말이 글만 같아요. 하나마나 공부해요. 연구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가설이 나오는구나. 창의적은 아니고 논리적 해석이구나. 가설이니까 그래서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4번 합니다. 종단 연구. 종단 연구는 쉽게 생각해서요. 그냥 이거예요. 종단. 10살 때부터 20살 때까지 쭉 조사하는 거예요. 이걸 종단 연구다. 횡단 연구는 그냥 어떤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포인트 잡아서 이렇게 나오는 횡단이다. 그래서 오랫동안 쭉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것, 종단 연구, 옳지 않은 것. 일정 기간의 변화에 대해서 가장 포괄적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동년배. 동년배는 같은 나이예요. 뭐 10대, 20대에서 동년배 집단이다. 웃기지 마라. 이건 뭐야? 패널 집단이다. 패널 집단. 패널이 뭐래? 패널? 우리가 뭐 요새 뭐 정치 많이 지금 요새 뭐 이슈가 되죠. 그럴 때 뭐 여당 패널, 야당 패널, 그래서 대학생들 뽑아갖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패널이에요. 미리 뽑아놓고 이렇게 선정해서 연구하는 거. 그래서 대상을 미리 뽑아놓고 오랫동안 연구하는 걸 패널 조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정 기간 변화에 대해서 가장 포괄적인 자료, 10대부터 20대까지 이거 대상을 한 사람 정해놓고 쭉 조사하는 걸 동년배 집단 연구가 아니라 패널 조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들은 이제 옳은 거니까 이게 옳은 것들이 이론서죠.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변화를 그렇죠. 오랫동안 그렇구나. 조사 대상의 수적과 관리 때문에 그렇구나. 비용이 많이 든다. 패널 연구는. 그럼 이것도 문제가 되겠죠. 조사 대상과 추적과 관리 때문에 가장 많이 비용이 드는 건 무슨 조사입니까? 패널 조사다. 일정 주기별 인구 변화에 대한 조사는 뭐 경향. 그렇죠. 뭐 인구 변화의 조사는 뭐 인구 변화가 어떤 경향인가. 동년배 집단 연구는 언제나 동일한 대상을 조사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동년배가 뭐 동일한 대상이 아니라 뭐 10대, 뭐 10대에서 뭐 20대 이런 동년배들을 동일한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동일한 대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요. 포인트를 잡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가장 포괄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패널 조사다. 패널 조사는 오랫동안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포인트만 잡으시면 아주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35번 갑니다. 다음 연구 설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노인복지관의 노노케어 프로그램 자원봉사자가 40명을 무작위로 골랐다. 20명씩 두 집단을 배치해서 한 집단 뽑았잖아요. 그러면 통제 집단 확보가 어려울 때 사용할 수 있다. 뭘 어려울 때 사용해요? 뽑았는데. 이거 자체는 국어 초등학교 1학년 문제입니다. 엄청나게 복잡해 보여도 잘 보면 초등학교 1학년 문제예요. 국어시면. 70명씩 두 집단을 배치해서 자연봉사 교육을 시키고 뭘 뽑았잖아요. 뽑았는데 무슨 통제 집단을 확보하기 어려워. 어려우면 어떻게 뽑아요? 그래서 어려울 때 사용한다. 웃기지 말라. 뽑았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 끝. 36번 갑니다. 단일 사례 설계, 하나의 사례 설계를 쭉 개입해. 그래서 여기는 시간이고, 여기는 단일 사례 행동이고, 그래서 쭉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면 뭐 변수가 왔다 갔다 하겠죠. 이런 겁니다. 옳지 않은 것은 개입 후 상당 기간이 지나, 이것도 국어시험 문제입니다. 개입 후 상당 기간이 지났어요. 상당 기간이 지나서 최초의 변화가 발생할 경우, 얘가 한참 지난 다음에 뭐 변화가 발생했어. 그럼 개입 효과가 있다. 개입 효과가 없는 거죠. 상당한 시간이 지났으면 이건 초등학교 2학년 문제. 당연히 국어 문제죠. 상당한 기간이 지났으면 개입 효과가 없는 거죠. 뭐 이런 거다. 근데 뭐 여기서 개입 후 변화의 파동이 심하면 효과 판단이 어렵다 이런 건데 몰라도 됩니다. 그냥 국어 문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7번 갑니다. 실험 설계의 내적 타당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억 니은이네요. 옳은 것입니다. 우연한 사건은 내적 타당도. 내적 타당도는 뭐야? 맞냐 안 맞냐? 내적으로 맞냐 안 맞냐예요. 그럼 우연한 사건이 꼈단 말이에요. 어떤 사건이 꼈으면 내적 사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우연한 사건을 당구 용어로 방해, 겐세이가 꼈다. 그렇죠. 사전 점수가 매우 높아. 이건 특정층을 뽑은 거죠. 그럴 때는 내적 등을 줘야 한다. 그렇죠. 특정층, 일반인층이 아니라 특정층을 뽑았기 때문에 내적 타당도가 높은 연구 결과는 일반화 가능성이 높다. 내적으로 맞냐 안 맞냐. 또 외적 타당도는 뭐예요? 외적 타당도는 말 그대로 내적을 보는 게 아니라 외적. 예를 들면 이건 예를 드는 겁니다. 라면을 끓였는데 실험실에서만 끓였다. 라면이 맛있어요. 근데 자연 속에서 나는 자연이다. 바다에서 다 라면을 끓여도 라면은 항상 맛있어. 이렇게 이 여러 가지 가외 변인들을 포함시킨 걸 외적 타당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화시키는 거는 객관화시킨 거죠. 객관화.
자연 그대로. 그래서 일반화 가능성이 높은 것은 내적이 아니라 외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8번 합니다. 내용 분석, 내용을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내용 분석, 내용 분석법, 내용을 알아보는 겁니다.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인면성 이런 내용 분석법 또는 자료 분석 같은 맥락입니다. 이 자료를 보고 하는 거, 역사적 분석과 같은 시계열 분석이 시계열은 시간 분석이에요. 시간에 따라서 어려움이 있다. 뭘 어려워요?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인면성. 아, 태조 때는 이렇고, 또 뭐 정조 때는 이렇고, 또 뭐 광해군 때는 이렇고, 그래서 이런 시계열 분석이 어려움이 있다. 시계열 분석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 분석은 뭐 기록을 책 기록 나오고요. 뭐 양적 주서, 질적 주서 뭐 볼 거 없습니다. 39번 갑니다. 질적 연구에 관한 설명. 질적 연구와 반대되는 건 양적 연구예요. 그래서 다른 연구자들이 질적 연구는 뭐 어떤 예를 들면 예를 드는 게 가장 편하게 연구 대상을 이건 이제 주로 이제 논문 쓸 때예요. 논문 쓸 때 어떤 대상을 딱 뽑아놓고 이 심도 있게 심층적으로 이렇게 연구하는 걸 그래서 뭐 대상을 뽑아놓고 이 대상에서 심도 있는 이런 걸 연구하는 걸 질적 연구라고 그래요. 그러면 다른 연구자들이 제너기가 용이하다. 용이하지 않죠. 왜? 심적 깊이 있는 내용을 연구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연구자들이 제너기 용이한 것은 질적 연구가 아니라 양적 연구죠. 그냥 데이터 값, 여기서는 1시간 동안에서 1시간 동안에 여기서 놀아라. 예를 들면 이런 건 양적. 1시간 동안에 뭐하고 놀았나? 이걸 다 분석하는 건 질적. 이렇게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40번 갑니다. 혼합 연구, 뭐 혼합 믹스한 거죠. 옳지 않은 것은 설계 유형은 병합했으니까 혼합이니까 설명하고 구축이 아니에요. 실험, 구축이 아니라 뭐예요? 이건 탐색이다. 그래서 탐색이다. 이건 간단하게 외우면 됩니다. 간단하게. 구축은 없다. 혼합 연구 방법에서 구축은 없다. 끝.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가시는 게 건강에도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측정의 신뢰도와 타당도. 신뢰도는 뭐예요? 같냐 안 같냐. 간단해요. 같냐 안 같냐. 그래서 일관성을 같으면 일관적이죠. 일관성을 표현하는 것이다. 신뢰도는. 타당도는 맞냐 안 맞냐. 맞냐 안 맞냐. 간단한 겁니다. 김덕기식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뭐 책을 봐도 패치기도 없습니다. 제가 쉽게 용어를 정리했습니다. 인지 대가리. 얼마나 쉬워요. 신뢰도 같냐 안 같냐. 일관성. 타당도 맞냐 안 맞냐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옳은 건 나왔고요. 참고적으로 이런 내용을 어렵게 여러분들 느끼기 때문에 추가 설명하면 또 추가적으로 문제가 또 나올 때도 있습니다. 측정도구의 문항수가 적을수록 문항수가 많을수록 신뢰도가 높아진다. 근데 문항수가 많을수록 문항이 한 10,000개요. 이러면 또 여러 가지 오류가 생기겠죠. 그래서 문항수가 많을수록 똑같이 그 배수로 신뢰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문제를 이렇게 살짝 꼬을 때도 있습니다. 측정도구의 문항수가 많을수록 신뢰도는 항상 높아진다. 항상은 아니다. 적당히 많아야 좋은 겁니다. 검사 재검사 방법은 A라는 검사를 했고 A라는 검사를 또 똑같이 했습니다. 이럴 때는 타당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거는 검사를 했고 이 검사가 얼마큼 같냐 안 같냐를 보는 신뢰도를 검사하는 거다. 그래서 검사, 재검사, 신뢰도라고 하죠. 타당도가 아니라 신뢰도다. 편향은 한쪽으로 쏠리는 것은 측정의 비체계적. 쏠리는 건 체계죠. 그래서 비체계 오류가 아니라 체계적 오류이다. 측정의 신뢰도가 높아지면 타당도도 높아진다. 신뢰도 뭐예요? 같냐 안 같냐. 같냐 타당도 맞냐 안 맞냐. 이 용어 자체는 뭐예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높아진다. 이건 알 수 없다예요. 그래서 올라갈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고 그래서 높아진다가 아니라 알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되게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보통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신뢰도
일이 타당도 개수 얼마입니까? 이런 뭔가 거창하죠. 거창해요. 신뢰도가 1이 나왔어? 그럼 타당도가 뭘까? 아니면 신뢰도가 0.5가 나왔어? 타당도 개수는 얼마입니까? 뭔가 있는 갭인데 이거 다 말장난이에요. 답이 뭐예요? 알 수 없다. 신뢰도하고 타당도는 뭐 같을 수도 있고 또 틀릴 수도 있으니까 알 수 없다 이 답이. 그래서 뭐 1번 0.5, 2번 1 그럼 0.5니까 0.5인가? 이렇게 이런 말장난에 아주 여러분들 엮이면은 아주 골치 아파져요. 단순합니다. 알 수 없다. 42번 갑니다. A 대학에서 전체 쭉 나옵니다. 어쩌고 저쩌고. 가장 비용 부담이 가장 적은 거 인터넷이죠. 그래서 온라인 판매. 물건도 제일 싼 데가 어디입니까? 온라인 판매죠. 온라인 조사 끝. 얼마나 쉬워요. 43번 갑니다. 다음 변수의 측정 수준 고려해서 변수의 유형. 이것도 엄청나게 또 미치는 또 문제입니다. 알면 쉬워요. 명서 등비, 척도의 종류. 척도. 척 보면 알아요. 명서는. 척도가 뭐예요? 쉬운 말로. 인지, 대가리. 신뢰도 같냐, 안 같냐. 타당도 맞냐, 안 맞냐. 척도 사이즈에 사이즈. 그래서 인생의 척도가 크다. 인생의 사이즈가 크다. 인생의 사이즈가 작다. 척도. 점픽이죠. 명명. 이름의 차이 정보만 알아요. 이름. 서열. 이름의 차이 정보 플러스 순서까지도 알 수 있습니다. 등간 척도. 이름의 차이 정보 플러스 순서 플러스 등간 간격까지도 알 수 있습니다. 온도계 0도, 마이너스 5도, 5도 이런 간격. 그래서 온도계라는 말이 나오면 등간 척도입니다. 비율. 몇 대 몇이냐, 몇 %냐. 그래서 곱셈이 가능하다. 절대 0점이 있다. 0의 의미가 있다라고 해서 이걸 비율 척도로 갑니다. 비율 어떤 뭐 곱하기 비율을 알 수 있다. 자 보세요. 이제 여기서 장애 유형입니다. 장애 유형, 정신장애, 지체장애, 장애 명이죠. 이름이죠. 이름 명명 척도죠. 그래서 명명 척도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명목 척도라고 하면 똑같은 말입니다. 그럼 이제 두 개 나왔으니까 셋 중에 하나겠네요. 장애 등록 후 기간, 개월수. 장애 등록 후 몇 개월, 1개월이냐, 2개월이냐, 3개월이냐, 10개월 이런 비율이죠. 비율이니까 뭐예요? 비율 척도다. 그래서 비율 나오고 여기서 비율 나왔고요. 2번 아니면 4번이겠네요. 장애 등록 연령, 나이죠. 나이. 그래서 뭐 나이가 뭐 10세냐, 20세냐, 21세냐, 40세냐 이런 나이에 대한 연령에 대한 비율이죠. 이것도. 그래서 비율 척도다. 그래서 정답 2번이 되겠죠. 또 상중하. 그건 순서죠. 서열 척도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얘가 헷갈리더라고. 아, 장애인의 상중하는 순서구나. 서열 척도구나. 그래서 2번하고 3번 헷갈리겠네요. 그러면 개월수 몇 개월이면 비율을 알 수 있지. 그래서 비율 척도.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 또 나올 수 있습니다. 44번 갑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표집 방법은 빈곤 노인을 위한 새로운 복지 서비스 개발을 위해서 사회복지관의 노인 사례 담당자에게 의뢰했단 말이에요. 의뢰했는 거 뭐예요? 의도적인 거죠. 그래서 의뢰하여 의도적. 그래서 의뢰하였다. 의도적 표집, 째집봉. 그래서 의도적 표집을 다른 말로 유의 표집이라고 한다. 그래서 사례 담당자에게 특별하게 의뢰해서 왜 의도했으니까 의도적 표집. 45번 갑니다. 설문지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신뢰도 측정을 위해서 질문들은 여기 나오면 고정 반응을 예방하기 위해서 유사 질문들은 분리해서 비슷한 질문은 앞에 놓고 또 뒤에 놓고 이렇게 떨어뜨려야죠. 그래야 고정 반응이 안 나오죠. 좋아. 얘도 좋아. 얘도 좋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고정 반응이 나오면 신뢰도 측정에 대한 질문들을 가능한 서로 가깝게 배치하는 게 아니라 멀리 배치한다. 왜? 고정 반응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민감한 주제나 주관식 질문은 뒷부분에 배치한다. 그렇죠. 그래야 처음부터 배치하면 김새니까요. 짜증나니까요. 라고 보고요. 뭐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46번 갑니다. 그래서 뭐 쭉 보면 직접 질문을 사용한다, 간접 질문한다, 웃기지 마라, 적절히 사용한다. 또
문항 보면 문항은 뭐 서로 떨어져 있어야 한다. 뭐 이런 것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민감한 질문은 후반부에 배치한다. 뭐 이런 것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46번 갑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타당도. 타당도가 종류가 이름이 헷갈려요. 측정되는 개념, 논리, 구성 같은 맥락이에요. 얼만큼 개념이 잘 되어 있냐, 얼만큼 구성이 잘 되어 있냐, 구성 타당도. 그래서 구성 타당도라고도 하고요. 다른 말로 개념 타당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구성, 개념 같은 맥락입니다. 개념이 들어갔으니까 구성 타당도다라고 하고요. 예측 타당도를 예언 타당도라고 하고 동시 타당도 이게 두 가지를 보고서 기준 타당도, 준거 타당도라고도 하죠. 47번 갑니다. 확률 표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확률 표집은 무작위 표집이에요. 그래서 양적 연구에 사용한다. 질적 연구가 아니라 양적 연구에 사용한다. 그래서 보통 이제 확률 표집이 있고 비확률 표집이 있거든요. 이것도 헷갈려하는 분 계세요. 여기서 쉽게 아주 쉽게 정리해야 돼요. 똥이면 똥, 된장이면 된장. 이게 어설프게 지식을 쌓으면 하나마나 공부가 돼요. 확률 표집은 뭐예요? 그냥 무작위 표집, 단순 무선 표집, 또 층화 표집, 뭐 속성이 다를 때 표집하는 거, 또 속성이 같을 때 뭐 군지 표집, 심리학 표집이라고 하죠. 또는 체계적으로 표집하는 거, 체계적 표집. 이런 것들은 어떤 확률에 의해서 나오는 거고요. 비확률 표집은 보통 질적 연구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아까도 뭐 예를 들었지만 이 박사 논문에서 뭐 중독자들의 회복을 위해서 논문을 쓰고 싶다. 이 중독자들을 선정하죠. 이런 것들은 내가 목적에 의해서 선정했죠. 전체를 무작위를 표출한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떤 목적에 의해서 질적으로 표집했다. 이걸 질적 연구 또는 비확률 표집이라고 그래요. 비확률 표집, 질적 연구, 박사 논문 뭐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맥락을 같이 할 겁니다. 확률 표집이 뭐고 비확률 표집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비확률 표집은 뭐 여러 가지 있죠. 편의 표집, 내 편의에서 표집하는 거, 뭐 편의 표집, 또 뭐 눈덩이 표집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건 알 거 없습니다. 48번 갑니다. 측정 시 나타날 수 있는 체계적 오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왔습니다. 정답 체크하고 코딩 왜곡은 보통 코딩 왜곡은 자료를 분석할 때 나오는 오류입니다. 그래서 자료 분석할 때 나오는 오류다. 측정 시가 아니라 자료를 분석할 때 나오는 오류가 코딩 왜곡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한 줄 외우십시오. 나머지는 버리세요. 버릴 때는 버리는 게 좋습니다.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닙니다. 만점 맞는 시험이 아닙니다. 어려운 과목 12개가만 맞아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왜? 쉬운 과목들이 많거든요. 쉬운 과목에서 점수를 높이 받고 어려운 과목에서는 기본적으로 뭐 반띵만 하고 이러면 뭐 합격은 문제 없습니다. 49번 가보죠. 다음 연구 주제를 검증하기 위해서 변수, 또 나왔네 변수. 그래서 독립 변수 쭉 나왔는데 학업 중단, 이건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학업 중단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 독립 변수죠.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이건 종속 변수죠. 또래 집단의 지지 정도에 따라서 이게 조절 변수죠. 근데 여기서 옳은 것은이니까 정답 체크하고 아르바이트.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아르바이트 경험, 아르바이트 종류죠. 그래서 아르바이트 경험이 뭐예요? 독립 변수죠. 경험이 삶의 만족, 경험을 얼마큼 많이 했냐라고 하는 것은 빈도수예요. 빈도수 채빈값이다. 그래서 뭐 중간을 했냐, 평균을 했냐 이런 건 안 나왔죠. 그래서 아르바이트 경험이 얼마큼 경험을 많이 했냐 이런 빈도수다. 그래서 채빈값과 독립변수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평균 안 나와. 산술 평균은 평균이죠. 중간값도 안 나왔다. 채빈값 빈도수구나 라고 보시면 아르바이트를 경험이 한 번 했냐, 아르바이트 두 번 했냐, 아니면 세 번 했냐. 그래서 피자집에서 한 번 하고 통닭집에서 한 번 하고 또 뭐 이렇게 또 짜장면집에서 한 번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만족도에 미치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0번 갑니다. 질적 연구 방법과 적절한 연구 주제가 바르게 연결된 거. 기억, 딕을 리는의 아닌 거 보세요. 이혼 가족이 경험한 가족 해체의 사례 나왔죠. 그래서 사례, 이거는 사례가 나왔으니까 사례 연구죠. 참여행동 연구가 아니다. 참여행동 연구가 뭐냐? 설명 보면 참여행동 연구는 연구 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절차에 대한 통제권을 주어진 사회조사의 한 봐도 모르겠죠. 이게 공부예요. 아무리 책을 봐도 이거 1000번을 봐도 뭔 말인지 잘 몰라요. 근데 이거 왜 써놨어요? 이렇게 제가 해설하려고 써놨습니다. 이거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책 보지 마세요. 여러분 책 볼 시간에 강의를 자주 들으세요. 이거 1000번을 봐도 뭔 말인지 몰라요. 근데 뭐예요? 연구 대상자들에게 통제권을 준다는 건 뭐냐면요.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가 서로 합등해서 같이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참여해서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가 같이 참여해서 우리 뭐 좋은 거 합시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우리 서로 같이 연구해서 합시다. 이걸 참여행동 연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책을 활자 정독해요. 책을 자꾸 보다 보면 머리만 아파요. 이거 보면 그냥 통제권, 연구자하고 연구 대상자가 같이 서로 통제해서 같이 합동해서 하자, 같이 참여해서 연구하자. 쉽잖아요. 말 그대로 그냥 같이 참여해서 연구하자, 같이 참여해서 행동하자. 사례 중심은 아니다. 늙어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이해한다. 현재 늙어가고 있죠, 현상아. 지속적 비교 기법을 통해서 노인의 채취업 경험을 이론화 근거에 있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삶이 삶생애사죠. 자,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조사라는 강의를 마쳤고요. 어려운 과목입니다. 다행인 건 뭐냐면요.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닙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과목 반띵만 하자. 쉬운 거에서 전략적으로 점수를 맞자. 이렇게 여러분 마음을 먹으면 큰 부담이 없을 겁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사회복지 실천론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